반갑습니다. 김임순 교수입니다. 오늘은 토양 오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토양 그러면 개념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은 암석의 풍화작용을 모델로 해서 오랜 세월 동안 기후, 생식, 지형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생성되는 것,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또 다른 표현으로 본다면 발달된 동적인 발달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토양이라고 하는 개념은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 즉 학문 분야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될 수 있고요. 나라별로도 다르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학문 분야 중에서 농학에서는 토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식물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부드러운 흙, 이것을 기본으로 하고요. 공학에서는 지표면으로부터 안반층 사이에 존재하는 물질,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별로도 토양의 의미에 소극적으로 국한하는 그런 나라가 있는 반면에 대수층에 존재하는 지하수가지를 포함하는 나라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기본적으로 식량 생산의 장이다. 또 공업원료의 생산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환경 정화의 기능을 갖는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죠. 자, 식량 생산의 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농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식량을 재배할 수 있는 것이 토양이죠. 그러면 그런 외에도 공업원료의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화장품 원료로서 사용되는 점토라든가 의약품의 재료, 농약재로 사용되는 규산,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공업원료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의약품, 또 농약재로서 사용되는 그런 부분 외에도 연필이나 종이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활석이라든가 탄산칼슘, 산화메탄 등의 충진용 분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토양이 환경 정화를 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죠. 암모니아 가스를 제거한다든가 혹은 토양 자체에 있는 흡착능이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오수 중에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양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풍화작용과 화학적인 풍화작용, 그리고 생물학적인 풍화과정으로 나누고 있죠. 자, 물리적인 풍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계적인 풍화작용이라고 해서 물리적인 힘으로 풍화되는 것이죠. 즉, 오랫동안 바위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조금씩 부스러기가 생기고 그것이 흙이 되는 과정,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화학적인 풍화작용은 기본적으로 산성비를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산성비에 의해서 입자의 성분이 변하는 것을 통해서 풍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물학적인 풍화 과정은 암석의 토양화 과정 중에서 생명체가 도입되면서 가속화된다. 즉 생명의 활동에 의해서 풍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풍화작용을 통해서 점점 큰 입자가 작은 입자가 되고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면서 흙의 형태를 갖추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토양 생성을 하는 여러 가지 팩터 중에는 기후도 있고 생물도 있고 지형이나 시간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토양 전체로 본다면 광물이 생물에 의해서 생성되는 부분이 한 7% 정도로 본다면 무생물이 되는 것, 즉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체가 되었을 때 그때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요. 식물 뿌리 같은 것에 의해서 토양이 계속 부스러지는 것, 토양, 생물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토양 생물이 자리를 잡았을 때는 박테리아나 균에 의해서도 토양화가 진행이 되고요.
지렁이 같은 것이 대표적이죠. 흙을 뚫고 다니면서 굴을 뚫으면서 점점 토양이 생성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형 동물이라든가 중형 동물 이런 것들이 토양을 생성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토양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체와 액체와 기체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고체 상태라고 하면 어떤 결정물 혹은 비결정성 물질의 광물질을 토양이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는 단순하지 않고 복합한 고분자가 혼합되면서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이나 망간 같은 산화물 또는 수산화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액상, 액체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무기나 유기용지를 함유한 물과 같은 것이고 물에 함유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온화가 됐거나 유기물이 용해된 상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칼륨이라든가 칼슘, 마그네슘 이것이 이온화된 상태로 존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기체 상태라고 하는 것은 토양 속에도 기체가 있는 것이죠. 토양 속에 있는 공기나 가스의 형태는 대개 산소나 이산화탄소, 수증기, 질소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토양은 몇 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은 기본 상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크게 표토층과 부식질층, 용탈층, 하토층, 오제층, 기반암층으로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자, 표토층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이 걸러지면서 지하수의 형태로 저장을 한다. 그리고 이것은 물을 머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식물에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면 이것이 분해돼서 유기물과 무기물 입자의 다공성 혼합물로 이루어진 구성되는 층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표토층이죠. 그 다음 바로 밑에가 부식질층인데요. 토양 표면에는 기본적으로 동물과 식물에서 유래하는 낙엽뿐만이 아니라 배설물이 혼재하게 되는데 이것을 부식질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용탈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용탈에 의해서 용해성, 토양 성분이 제거된 토양층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즉 유기물이 분해됐을 때 분해 산물의 화학적인 작용을 통해서 무기물이 용출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밑에가 하토층인데요. 토양 내에는 유기물도 있지만 많은 부분은 무기물을 함유하고 있게 되죠. 그래서 모래나 친적토, 점토, 자갈 등이 혼재되면서 혼합물 형태로 하토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모재층, 기반암층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단면도를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했던 표토층이 맨 위에 있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상태이고요. 그 밑에 성토층, 모재층, 기반암층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토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유기물층 그리고 용탈층이 있고요. 그 밑에 집적층이라고 해서 다양한 원소들이 집적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모재층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토양에서는 물리화학적인 특성이 있을 텐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토양에는 완충 능력이 있다. 그리고 토양에는 산성도, pH 값으로 나타내는 산성도가 있다. 그리고 환경오염 정화 기능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완충능이라고 하는 것은 pH의 변화를 최소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산성비가 왔다고 해서 토양이 갑자기 산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완충 능력에 의해서
생물들이 살 수 있는 항상성을 유지시키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완충 능력 때문에 동식물이나 미생물이 계속 지속적으로 생장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죠. 자, 우리는 토양의 산성도를 pH 값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강산성인 경우에는 양분의 유효성이 낮아진다. 그리고 pH 6.5 정도의 약산성에는 커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약산성에서는 훨씬 활성화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죠. 우리나라 경우에는 내륙지방의 토양에서는 대부분 산성인 대비해서 해안지대의 간척지나 바닷물이 연접해 있는 지역에서는 알칼리성을 띠고 있다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여러 가지 생명 환경 속에서 또 대기오염, 수질오염, 하천오염, 지하수오염 이런 상태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오염을 정화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오염물질이 땅에 떨어졌다. 미세먼지라든가 황사라든가 혹은 다른 화학 오염물질이 떨어졌을 때 토양의 공급은 아주 작은 미세한 구멍을 이야기하죠. 이런 공급을 통과하면서 물리적으로 여과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해 오염물질은 용해가 되거나 화학적인 결합을 통해서 불용성으로 침전되기도 하고 물리적으로 구체화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또 각종 미생물에 의해서 단순 형태의 화합물이나 원소로 분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양을 통해서 정화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토양 오염의 경우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유류 오염에 의한 폐,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버린 쓰레기들이 토양 오염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양의 자정 능력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토양에 유입된 것을 토양 오염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토양 오염은 직접 오염되거나 혹은 간접적으로 오염된 핵이나 수질에 의해서 발생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산업과 생활활동에서 배출되는 유해 물질이 토양에 유입돼서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것도 있고 농약 사용이 증가하면서 발생되는 문제들도 있고 또 산업 발달에 따라서 도시화로 인해서 많은 인구가 점점 더 많이 밀집되어 살면서 발생되는 쓰레기 문제까지도 토양 오염의 기본적인 원인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토양 오염물질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대표적으로 농약이 토양 오염물질의 종류이죠. 그래서 토양 오염은 여러 가지 우리가 만들어낸 천연물질뿐만 아니라 합성 화학물질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사용되고 폐기되는 과정에서 이런 순환 과정에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토양에 유입될 때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았을 때는 그 오염에 대해서 무관심해도 됐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구에 자정작용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인 개발을 하면서 발생되는 토양 오염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훨씬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인류에게 닥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농약을 보도록 할까요? 농약은 왜 사용을 할까요? 자, 우리가 자연적으로 심어놓은 것들은 벌레가 생기죠. 진드기도 생기죠. 그러면 소출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해충이라고 하는 것들을 죽이기 위해서 농약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농약은 물론 해충을 죽여서 산출물을 증가시키기는 하지만
토양에 들어갔을 때 물리적인 반응, 화학적인 반응, 생물학적인 반응으로 유해하게 작용한다라는 것이죠. 자, 토양에는 유해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농산물은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복적으로 농약을 사용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도 사용하고 내년에도 사용하고 3년째, 5년째 사용한다. 이렇게 장기간 일정한 장소에 이런 농약을 살포한다고 하면 점점 작물은 어느 순간부터는 감소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농약을 쓸 때는 굉장히 산출물이 늘어나지만 반복적일 경우는 토양의 오염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특히 유기염소제인 DDT 같은 것, 그리고 유기수은계 화합물인 유기금속 화합물 이런 것들은 토양 내에서 잘 분해가 되지 않는 성질이고 장기간 잔류한다라는 특성 때문에 토양을 비옥했던 토양을 아주 나쁘게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비료 중에서 금속류에 속하는 비소, 카드뮴, 크롬, 코발트, 구리, 납, 니켈, 셀레늄, 아연 이런 것들은 농약의 95%가 소멸될 때까지 잔류하고 있다. 그리고 DDT는 한 번 뿌리면 평균 10년 이상 토양에 잔류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금속류를 보면 비소라든가 납이라든가 카드뮴 같은 경우는 중금속이면서 매우 유해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본다면 유기수은계 농약인 경우는 세균의 작용으로 인해서 알킬수은으로 변화하면서 잔류하게 되고 더 많은 독성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알킬수은은 사람이나 가축의 체내에 축적되어서 중독이 발생한다.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인체에 유해하게 되는 것인데요. 처음에는 이 농약 성분, 살충제 성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농산물에게 오염이 되지만 이것을 결국 사람들이 먹게 되고 그 먹이 사슬, 먹이 사이클에 의해서 인체에 축적되고 가축의 먹이로 사용될 때 체내에 축적되면서 가축에 축적됐던 것은 사람들이 고기로 이용하게 되면서 많은 중독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농약은 어때요? 환경 호르몬입니다. 환경 호르몬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호르몬도 아닌 것이 호르몬처럼 작동을 해서 진짜 호르몬이 작동할 수 없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대인의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암 같은 것들도 농약이 원인이라는 것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본다면 비산납의 경우인데요. 살충작용, 살균작용을 하는 농약이에요. 그런데 이건 역시 토양 중에서 분해가 되는데 분해됐을 때 어떤 성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유독한 납화합물 그리고 비산으로 변화해서 잔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납도 매우 유해한 중금속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이미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토양 오염은 이렇게 토양의 상태만 있는 것일까? 우리가 아까 처음에 봤던 것처럼 수분의 형태, 물의 형태로도 오염이 된다라는 것이죠. 즉, 토양 오염에 의해서 하천과 지하수와 해양이 오염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자, 생활하수나 산업해수가 발생됐을 때 이것이 토양 오염에서 수질 오염으로 전환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질소나 인화합물이 함유된 유기성 폐수인 경우에 농토에 주입해서 처리하는 토지 경작법을 한다면 토양 오염에 별 문제가 없지만 이것이 폐수로 버려질 때, 폐수로 흘러갈 때는 이것 또한 토양 오염을 시킨다라는 유독한 오염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폐수에는 세균뿐만이 아니라 바이러스, 곰팡이 이런 미생물이 당연히 존재하겠죠.
따라서 이것들에 의해서 상수원 및 지하수가 오염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에서 산업단지에서 대규모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할 때는 토양도 오염이 되고 병원들이 증식되기 때문에 산단을 만들 때 항상 중요하게 보는 게 뭐죠? 폐수나 폐기물이 어느 정도 방출될 것이며 이것을 어떤 시스템으로 이것을 제어할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하수나 산업 폐수 때문에 일본의 경우는 쌀 생산에 막대한 지장이 나타난 사건이 있었고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오염 때문에 감자 농사를 망친 사례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토양 오염 물질은 그것뿐일까요? 방사능 물질도 매우 중요한 오염 물질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원자력을 이용하고 핵실험을 하고 하면 반드시 나오게 되는 것이 방사능 폐기물인데요. 이것이 또한 토양 오염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핵실험을 한 다음에 핵에 의한 사고가 난 후에 이것이 먼 곳까지 운반이 되면서 비와 함께 낙하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방사능 낙진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런 경우 땅 표면은 물론이지만 하천도 오염시키고 농작물도 오염시키고 농토도 오염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체르노빌 사고 이후에 거기에 있는 시금치를 먹지 말자, 거기에서 나오는 우유를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것들도 역시 이런 이유로 발생되는 것 중에 중요한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방사성 물질을 처리해야 되는 것 때문에 매립을 하게 되는데 이게 완전히 매립이 되는 경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매립했던 것이 지진이나 또 다른 폭발에 의해서 노출되는 경우는 엄청난 토양 오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오염이 나타난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사례에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기오염 물질인데요. 오염 물질이 대기에서부터 땅 표면에 침적되는 것이다. 비가 되어 내리거나 눈이 올 때 대기오염 물질은 우리에게 이제 오염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토양에 닿게 되는 대기오염 물질은 확산을 통해서 흡착 그리고 침전을 통해서 그리고 토양에 고정되면서부터 화학적인 성질이 변화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은 산성비를 초래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기오염 물질은 A라고 하는 국가에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A 국가에만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영국의 산업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석탄을 엄청나게 이용했죠. 그래서 영국은 산업혁명 때문에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러나 이 대기 오염물질은 비가 올 때 대기가 이동하면서 영국에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 오염을 시키게 됐죠. 그래서 산업혁명에 가담하지 않았던 유럽 국가의 호수들에서 물고기들이 사라지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났는데요. 이것은 환경 특성 중에 하나인 거죠. 즉 이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염물질은 어떤 형태로든 이동한다. 이렇게 본다면 중국에서 OEM 방식으로 많은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그런 공장들이 생겼을 때 중국의 대기 오염 물질이 대한민국 서해안 그리고 일본 그리고 하와이까지도 간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 오염 물질 중에 또 하나가 폐기물이죠. 이것은 일반 폐기물과 특정 폐기물로 나누어 보고 있는데요. 일반 폐기물, 특히 유해성이 큰 특정 폐기물이 적절히 처분되지 않으면 결국 토양 오염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우리나라도 70년대, 60년대에는 이런 것이 되고 있지 않았지만
점차 환경에 대해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환경 영향평가가 만들어지면서 위생 메릭, 안전 메릭 이런 것들로 피해를 줄이고 있죠. 특히 폐기물로부터 직접 혹은 비가 오는 것들에 의해서 침출수 속에 용출된 유해물질, 중금속 같은 것들이 토양오염, 지하수오염, 하천오염, 해양오염을 초래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토양오염 등에서 중금속을 따로 다루는 이유는 매우 중요한 유해 물질이기도 하고 다양하게 문제가 발생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금속은 무거운 금속이란 뜻이죠. 비중이 5 이상인 원소 주기율표상에서 전이 원소에 속하는 금속,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자, 토양 속에서 분해되지 않고 장기간 잔류하며 농작물을 오염시키고 가축이나 인체에 축적되면서 만성적인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당히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주로 이제 산업체에서 많이 쓰는 중금속들을 보면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육각크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인데요. 카드뮴은 어디서 많이 유출이 된다고 하나요? 합금하는 작업장, 전지 만드는 곳, 조금하는 곳, 안료하는 공장, 산업체에서 유출이 되는 것이고요. 농작물에 오염이 됐을 때는 뿌리가 잘 자라지 못하는 것, 잎이 누렇게 뜨는 것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통해서든 토양을 통해서든 혹은 호흡을 통해서든 이렇게 유해물질이 들어왔을 때 특히 카드뮴에 노출됐을 때 인체에는 어떤 영향이 나타난다고 해요? 처음에는 배가 아픈 복통서부터 시작하는데 위염이 생기기도 하고 인위염이 생기기도 하고 비염이 발생된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특히 불면증을 유발하는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엔 구리인데요. 구리도 산업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죠. 전기에 당연히 많이 사용이 되고요. 합금할 때도 배수관에도 구리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화폐에도 구리가 사용된다고 하고 있고요. 주물이나 당연히 화학약품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마스크에도 구리를 이용하는 그런 마스크도 선보이고 있더라고요. 자, 농작물에 갔을 때는 뿌리가 잘 자라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역시 잎이 누렇게 뜬다. 결국 뭐죠? 잘 자라지 못하고 있다. 잘 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인체는 구토나 설사를 유발하고요. 소화기관 장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유해물질이 비소이죠. 반도체에 매우 중요한 원소이고요. 살충제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역시 식물들이 잘 자라지 못한다, 농작물의 소출액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비소 또한 구토나 설사와 같은 초기 증상서부터 심하면 시각장애가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간경변, 암으로 전이되기 전 상태까지도 나타나는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은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금과 은을 추출할 때 사용하고요. 의약품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농약에도 수은이 들어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작물에도 뿌리가 잘 자랄 수 없다라는 것은 열매가 달리거나 제대로 잘 익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아낼 수가 있고요. 수은이 많으면 나타나는 인체 현상은 단백뇨입니다. 그리고 분해염 이런 것들이 발생되는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은인 경우에 또 하나가 치과 치료할 때 아말감 있죠. 이 아말감을 초기에는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수은의 유해성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치과 치료를 했을 때
충치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제거하고 쓰는 것이 금 아니면 아말감이었었죠. 요새는 새로운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당시 금은 너무 비쌌기 때문에 대부분 아말감을 사용했던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아말감이 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수은 50% 이상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말감으로 치과 치료를 하고 나면 뜨거운 커피를 마실 때 맛있는 매운탕 국물을 먹을 때 조금씩 흘러나오면서 인체에 오랫동안 수은이 축적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학생들은 굉장히 치아 관리를 잘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금으로 할 만큼 충분한 돈이 있지 않은 경우 치아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수은의 노출을 줄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납인 경우는 합금에도 당연히 사용이 되고요. 활자에 사용이 되고 전지, 살충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 잎이 누렇게 뜨면서 제대로 된 그런 상태가 되지 않는 것이고요. 역시 복통이나 구토뿐만이 아니라 암 발생도 납에 의해서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가크롬인데요. 실제 육가크롬인 경우는 도금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요. 환화제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생육 저하, 제대로 농작물이 자라지 못하고 정상적인 소출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육가크롬의 대표적인 인체 위험성은 폐암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료로 사용되는 경우인데요. 초기 단계에서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았을 때 말하자면 지금 지구상에는 몇억 명 정도가 살면 적당한 나라일까요? 하면 그것을 예측하는 학자들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75억 명은 분명히 지구상의 가정작용을 오버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았을 때는 비료를 굳이 쓰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인구가 증가하면서 많은 식량이 필요하게 되면서 우리는 비료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료를 사용해서 식량 생산이 되는 것은 좋았는데 그 부작용으로 토양 오염이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문제점을 알아채기 시작한 것이죠. 특히 화학 비료인 경우는 질소와 인이 많이 포함된 비료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기물질의 질소원으로서 농작물을 잘 자라게 할 수는 있지만 많이 사용되고 반복적으로 사용되면 식물이 흡수하고 남는 것, 잔여물은 토양 중에 잔류하면서 오염원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토양에서 유출된 질소나 인은 하천으로 호수로 유입되기 때문에 영양 성분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조류나 수중 생물이 급속하게 생장하는 부영양화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부영양화, 영양이 많아지는 게 뭐가 문제일까요? 라고 질문할 수가 있는데 이미 잘 알고 있죠. 녹조류, 갈조류, 적조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불어나면 그 불어난 것이 죽었을 때 이것을 분해하게 되죠. 이 분해할 때 엄청난 산소가 필요하게 되고요. 이것 때문에 용존산소가 고갈이 되고 탁도 증가와 같은 수질 오염이 초래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토양 오염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양 오염은 다양한 오염 경로를 가진다. 토양 자체에도 있지만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수질 오염으로 인해서 이런 경로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부터 이동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인체 피해 측면에서 본다면 간접적이고 만성적이다. 직접적으로 토양 오염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병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토양에서 자라는 식물, 요리의 기본적인 식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염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토양 자체는 엄청나게 완충력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공급을 통해서 오염물질이 더 많이 축적된다라는 것이고요. 이 오염물질은 빨리빨리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매우 천천히 느리게 이동하면서 몇십 년 전에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지금도 오염이 존재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DDT 같은 것은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은 지 꽤 오래됐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토양에서 DDT의 성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사례로 들 수가 있겠죠. 또한 오염은 그 영향이 국지적이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오염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를 인지하기가 어렵다. 이것을 수질 오염인 경우는 오염 정도를 측정할 수 있지만 토양인 경우는 측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염이 됐을 때 복구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의 자성작용이 있지만 토양 오염은 자성작용에 의해서 복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정 토양 오염 관리 대상을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석유를 제조하거나 저장하는 시설의 경우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인화성 액체의 제조를 하거나 저장하거나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 시설의 경우는 토양 오염 관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한 종류를 보면 유독물의 제조와 저장 시설입니다. 이것은 유해물질 관리법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유독물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거나 사용할 때 취급 제한에 기본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성유관 시설이죠. 그래서 성유관 관리법에 의해서 배관이나 탱크 같은 것들을 위험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관리 대상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할 때 오염물 관리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석유류의 제조, 저장시설에는 검사 항목도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석유류는 기본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유독물질이 뭐죠? 벤젠, 톨루엔, 크실렌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유독물을 제조하고 저장하는 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중금속들이죠. 카드뮴, 구리, 비소, 순, 납, 육가크론, 아연, 니켈 이런 것들을 검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토양 오염이 미치는 영향은 농작물 피해뿐만이 아니라 인체 피해, 그리고 난분해성, 축적성 살충제, 그리고 자연 야생동물에게도 피해가 간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고요. 식물의 생산성 저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토양의 산성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토양이 산성화되면 유해하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산성화가 되는 거지 하는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농약을 사용하거나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것, 이것이 이제 산성화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분뇨의 경우는 화학비료가 아니죠. 천연비료죠. 이런 경우에는 나트륨과 칼슘의 치환 관계에서 토양이 산성화되는 것들이 발생된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산성을 띠는 화학비료를 사용할 때 또 대기적으로 방출된 여러 가지 유해물질, 이산화탄소라든가 이런 가스에 의해서도 토질이, 토양이 산성화된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토양이 산성화됐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그 영향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식물은 어때요? pH 7에서 가장 잘 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대개는 pH 5에서 8 범위의 중성 범위에서 잘 자란다. 그러나 산성화되면 산성용액이 뿌리에 닿으면서 단백질을 응고시키거나 용해시키면서 직접적으로 피해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망간 이온이나 알루미늄 이온이 용해되면서 작물에 피해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미생물이 부족해지면서 토양에 아까 구조를 봤었죠. 이런 단립 구조가 형성되지 못하게 되면서 토질이 노후화된다, 영양이 없는 빈약한 상태가 된다, 이렇게 되면서 뿌리옥 박테리아 같은 데서 나오는 균, 질소 고정균, 이런 미생물 활동이 저하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면 토양 오염 때문에 발생하는 폐해들을 느낄 수가 있죠. 또 하나가 토양의 염분량이 증가하는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농업용수의 삼투압에 의해서 식물이 잘 자랄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삼투압은 대개 전기전도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전도도가 0에서 2000까지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000에서 4000 정도가 되면 민감한 감귤류, 폭류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4000에서 8000 정도가 되면 대부분 식물에 장애가 발생한다라는 것이고요. 8000에서 10,000 이상에서는 염도가 강한 작물 외에는 모두 피해가 발생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배수가 잘 되는 땅인 경우에는 염분의 유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가 감소될 수도 있고요. 기온이 높거나 습도가 낮은 경우, 비가 덜 오는 경우에도 염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팩터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특히 제설제를 사용할 때 염화칼슘의 경우는 수분을 14배까지 흡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양의 염분량 증가와 감소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을 사용할 때는 이것을 뿌렸을 때 습기를 흡수하면서 녹게 되기 때문에 영하 54.9도 이하에서는 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제설제를 사용하고 난 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데 부식성이 강하기 때문에 교량의 이음매 부위, 혈제 구조물, 차량이 부식하게 된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 토양의 염도가 높아지면서 나무는, 풀들은, 우리 농산물들은 다양분, 영양분과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죽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금속 오염의 영향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카드뮴 같은 경우는 식물체 내에 흡수되면서 잔류해서 결국은 인체에까지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중금속은 비교적 낮은 pH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석회, 이 중에는 생석회, 소석회가 모두 포함이 되고요. 석회, 석등 때문에 중화를 통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유해 중금속이 발생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이 있고 인위적으로 폐수나 폐기물 매립장에서 유출되는데 이런 것들이 농경지에 유입될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양 오염 때문에 물리적인 성질도 변화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토양을 악화시킬 수 있는 물질로 탄광 폐수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 이런 것들도 토양 구조에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고요. 토양 내에 공기가 드나들 수 있는 공급이 막히면서
공기의 유통을 막게 되고 배수할 수 없게 되고 토양을 경질화시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기성 부유물질의 경우인데요. 배수를 저해시키기도 하고 폐수 내의 염기가 토양 내에 유입됐을 때 양이온과 결합해서 토양을 나쁜 토양으로 경질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유기 물질이 부유 상태로 존재한다면 배수도 어렵게 만든다라는 것이고요. 용존 상태로 물에 녹아있을 경우는 미생물이 증식해서 배수가 불량해지고 토양을 염기성 상태, 우리가 환원 상태라고 표현하는 상태로 변화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논 중에도 수심이 깊은 논이 있는데 이 하부에 보면은 용존산소가 결핍되어서 환원 상태가 되기도 하는데 이때 유기산이 발생하면 뿌리에 악영향을 준다. 잘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잘 맺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또 하나 나트륨 이온의 영향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농업용수에서 나트륨량이 많을 경우에 시환에 의해서 배수가 불량한 상태가 되고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경작이 어려운 토질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토양은 일시적으로는 나트륨에 의해서 알칼리성이 되지만 물속의 H+에 의해서 곧 치환되기 때문에 산성으로 변화한다는 것이죠. 농업용수에 있어서는 이렇게 나트륨의 흡착비가 그 이용 척도가 될 수 있고요. 결국 쓸모없는 땅으로 바뀌었을 때는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토양 오염 때문에 발생하는 것 중에 지하수 오염 형태를 보면 지하수 오염은 한 번 오염되면 원상복구가 힘들고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비용이 소비된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천의 경우는 오염이 돼도 물이 흘러 빨리 변화가 되죠. 복구가 되죠. 그러나 지하수 오염은 매우 느리게 이동하고 느리게 발생되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이 소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수 오염이 확인되고 이 오염의 원인이 토양 오염 때문에 한다라는 것도 확실하게 밝혀졌지만 결과적으로 넓은 지역에 퍼져 있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을 컨트롤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 그리고 많은 비용이 든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 오염된 토양에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경우에도 기술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거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속적으로 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토양 오염물질에 의해서 지하수가 오염되는 경우는 용해도에 의해서 직접 물에 녹기 때문에 이동이 확산된다, 빨라진다라는 것. 특히 유류나 유기용매와 같이 물과 섞이지 않은 별도의 층을 형성했을 때 서서히 물에 녹아서 지하수를 오염시킨다는 것도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먹이사슬을 통한 오염물질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중금속 중독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면 거기 토양에서 자란 농작물에는 중금속이 농축되겠죠. 그런데 이 중금속이 농축된 땅에서 나온 쌀과 반찬거리들을 사람들이 섭취하게 되면 결국 농작물에 의한 오염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어느 지역의 쌀에는 중금속이 많이 기준치 이상으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그쪽 쌀들이 잘 안 팔리는, 아는 사람들은 그 쌀을 사지 않는 이런 것들도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오염된 토양이 침식되어서 수계로 들어갔을 때 수질오염을 야기한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지표면 부근에 잔류하는 오염물질이 토양 침식에 의해서 수계로 흘러 들어갔을 때는 퇴적된다, 즉
국적이 누적된다라는 것이고 생물 농축에 의해서 어류나 조류의 체내에서 발견되고 있어요. 이것이 환경 호르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식 기능이나 성장에 방해가 된다라는 것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휘발성 유기 오염물질의 지표면의 배출 상황인데요. 휘발성이 강한 토양 오염물질은 물에 잘 녹지를 않아요. 용해되지가 않기 때문에 기체상으로 존재하려는 경향을 갖는다. 따라서 토양에서는 확산의 방법을 통해서 지표면으로 배출이 된다는 것이고요. 특히 이러한 오염물질이 주거지역 근처에 존재하는 경우 주택지 같은 데도 건강에 악영향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러브캐널 사건 이런 것에서 보면 유해 폐기물 처분장에 세워진 발암성 유기 오염물질의 누출 사고도 중요한 사고로 발생이 되고 있죠. 그러면 이제는 토양오염의 예방 대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오염은 일단 발생하면 처리와 처분이 쉽지 않다. 따라서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약 사용을 규제하고 생산품 제조 공정상에 청정 기술을 도입하고 해수와 폐기물의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토양오염의 특정망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토양오염 방지를 위한 국민 홍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토양오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는 토양오염을 예방하는 것이 발생한 후에 이것을 제어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선택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방 대책과 더불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좀 더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토양오염에 대해서 여기까지 진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